현재 한국이 아시아를 선도하는 강대국이란 걸 아시나요? 옥스퍼드 대학교 한 교수의 이 발언에 국제사회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한국의 1인당 GDP 일본을 넘어섰죠. 더 충격적인 건 그 이면에 있던 시스템과 사회 구조예요. 공공행정, 디지털 인프라, 시민의식까지 한국은 이제 일본을 넘어 아시아 선진국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어요. 서구 엘리트들이 삼성 TV 만드는 나라 정도로 여기던 그 한국이 어떻게 21세기 공공행정의 새로운 모델이 되었는지, 시민 한 명 한 명이 도시의 두뇌와 연결되어 있고 위기가 닥치면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나라. 런던에서 온 한 교수가 직접 체험한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이 일본을 뛰어넘어 아시아 최고 선진국이 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최고를 아직 일본이 더 앞서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일본 최고를 댓글로 달아주세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나서 생각이 바뀌셨는지도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에드워드 밀러, 옥스퍼드 대학교 블라바트닉 공공행정대학원에서 15년째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런던 태생으로 서구 행정 모델 연구 분야에서는 나름 인정받는 학자죠. 특히 영국과 독일의 공공행정 체계 비교 연구로 학계에서 주목받았어요. 그런 제가 런던의 차가운 11월 오후 옥스퍼드 블라바트닉 스쿨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학장이 발표한 새 연구 프로젝트는 아시아 공공행정 혁신 사례 비교였어요. 일본, 싱가포르, 한국을 각각 담당해 6개월간 현지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었죠. 에드워드, 한국 파트를 맡아주시겠습니까?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솔직히 한국 공공행정에 대한 제 지식은 제한적이었거든요. 기존 연구 자료들을 보면 대부분 일본이나 싱가포르에 집중되어 있었고 한국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게 사실이에요. 옆에 앉은 줄리안 하트가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열었습니다. 학장님, 제가 일본을 맡겠습니다. 도쿄대학에서 2년간 연구한 경험이 있고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의 체계적 근대화 과정을 깊이 연구해왔거든요. 그의 말투에서 자신감이 넘쳐났어요. 줄리안은 일본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고 최근 일본 행정 효율성에 관한 논문으로 큰 주목을 받았죠. 그가 슬쩍 제게 시선을 던지며 덧붙였습니다. 한국도 흥미로운 선택이긴 하죠. 다만 일본의 근대화 모델을 상당 부분 벤치마킹했다는 점에서 과연 독창적인 시스템을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묘한 경쟁심이 일어났어요. 줄리아는 늘 자신의 일본 전문성을 과시하곤 했거든요. 마치 아시아에서는 일본만이 연구할 가치가 있다는 식으로 말이죠. 그때 회의실 뒤편에서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교수님들 직접 보시면 생각이 바뀔 겁니다. 돌아보니 한국인 박사과정 학생 이지은이 서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에서 조용한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줄리안이 학자다운 톤으로 하지만 약간 도전적으로 말했죠. 이지은 씨, 물론 각국마다 고유한 특색이 있겠지만 말이에요. 한국은 일본의 관료제 시스템, 법적 프레임워크, 심지어 도시 계획까지 상당 부분 일본 모델을 따랐잖아요.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도 일본의 경험을 토대로 했고요. 그의 말에 회의실 분위기가 묘하게 긴장됐어요. 줄리아는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면서 동시에 한국을 평가절하하고 있었습니다. 이지은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줄리안 교수님, 그건 과거의 이야기예요. 지금 한국은 데이터를 말하고 시민이 증명합니다. 벤치마킹을 넘어선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줄리안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살짝 기울였어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니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일본의 디지털 전환 정책과 비교해서 말이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문적 토론이 아니라 줄리안과 제 사이의 무언의 대결이 시작된 거였어요. 학장이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좋습니다. 에드워드는 한국, 줄리안은 일본으로 정하겠습니다. 6개월 후 서로의 연구 결과를 비교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네요. 줄리안이 제게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어요. 마치 누가 더 의미 있는 연구를 해올지 두고 보자는 듯이 말이죠.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이지은을 만났습니다. 교수님, 한국에 오시면 제가 안내해드릴게요. 줄리안 교수님이 틀렸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녀의 진심과 자신감이 전해져 왔어요. 그 순간 학자로서의 호기심과 함께
줄리안에게 뒤지지 않는 연구를 해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날 밤 한국행 항공편을 예약하면서 생각했어요. 과연 이 연구가 줄리안을 놀라게 할 만한 발견으로 이어질까요? 12시간의 긴 비행을 마치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그저 큰 공항이라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입국 심사대로 향하면서 뭔가 다르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줄을 서자마자 천장의 카메라가 저를 인식하는 게 보였습니다. 전광판에 실시간으로 대기 시간이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예상 대기 시간 7분이라고 나와 있더군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여권을 제시했는데 갑자기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했어요. 영국 여권의 바이오 데이터가 제대로 읽히지 않는 거였습니다. 런던에서 출발할 때도 없던 문제였는데 말이죠. 죄송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공항 직원이 침착하게 말하며 즉시 상급자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그 순간 제 뒤에 서 있던 사람들을 위해 다른 심사대로 안내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해결됐어요. 직원이 휴대용 장비로 제 여권을 다시 스캔하고 동시에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제가 겪은 오류 내용이 즉시 다른 심사대에도 공유되더군요. 처리 완료됐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했습니다. 직원의 미소가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수화물 찾는 곳으로 가는 길에 제 캐리어 위치가 실시간으로 휴대폰에 표시되고 있었거든요.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서자 전광판에 에드워드 밀러 승객 수화물 -2분 후 도착 예정이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정말 2분 후에 제 캐리어가 나타났어요. 공항 로비로 나오면서 둘러보니 모든 게 유기체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키오스크에서 택시를 부르는 사람, 지하철 노선을 확인하는 여행객, 환전을 하는 사람들까지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장애인 승객을 위한 시설이었습니다. 휠체어 이용객이 오자 자동으로 경사로가 나타나고 안내 음성도 즉시 나왔거든요. 이 모든 게 사람이 직접 조작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알아서 작동하는 거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하면서 기사님께 물어봤어요. 인천공항이 항상 이렇게 효율적인가요? 네, 요즘엔 더 좋아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시스템을 많이 업그레이드했거든요. 이제 대기 시간도 거의 없고 모든 게 자동화돼 있어요. 기사님의 말을 들으니 더욱 놀랐습니다. 위기 상황을 오히려 발전의 기회로 만든 거죠. 차창 밖으로 보이는 인천대교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거칠해일 뿐이라고 생각했던 제 편견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싱가포르 창의공항도 훌륭하다고 생각했는데 인천공항은 뭔가 다른 차원의 통합성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휴대폰으로 줄리안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인천공항 도착. 예상보다 인상적이다. 그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공항 하나로 판단하기엔 이르지 않나?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제 안에서 뭔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앞으로 며칠간 서울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이제야 진짜 한국을 만날 차례였습니다. 서울 숙소에 도착한 첫날 밤, 이지은이 약속대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태블릿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교수님, 이걸 먼저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녀가 보여준 건 디지털 시민 앱이었습니다. 외국인도 간단한 인증만 거치면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그냥 관광용 앱 정도로 생각했어요. 지하철 혼잡도부터 대기질, 공중화장실 위치까지 모든 게 실시간으로 나와요. 내일 테스트해 보시겠어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남에서 을지로까지 이동하기로 했죠. 과연 이 앱이 얼마나 정확한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아침 8시 강남역에 도착했을 때 앱을 켰습니다. 화면에 실시간으로 각 호선별 혼잡도가 색깔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2호선은 빨간색, 9호선은 주황색이었습니다. 앱에서는 9호선을 추천하고 있었죠. 실제로 9호선 플랫폼으로 내려가니 2호선보다 확실히 여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차 내 혼잡도까지 칸별로 나와 있다는 거였습니다. 5-6번 칸이 상대적으로 비어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갔더니 정말 앉을 자리가 있었어요. 을지로 3가역에 도착해서 1번 출구로 나가려는데 앱에서 알림이 왔습니다. 1번 출구 엘리베이터 점검 중. 3번 출구 이용 권장. 실제로 1번 출구에 가보니 정말 엘리베이터가 고장나 있었어요. 점심시간에는 더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명동에서 식당을 찾고 있는데 앱에서 실시간 대기시간까지 알려주는 거예요. 김치찌개 맛집 마이너스 현재 대기시간 15분, 2시 이후 대기시간 5분 예상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정말 이 시에 가니 바로 자리가 났어요. 식당 사장님께 물어보니 이렇게 답하시더군요. 요즘 손님들이 앱 보고 시간 맞춰서 오세요. 덕분에 웨이팅도 줄고 우리도 좋아요.
오후에는 더욱 놀라운 장면을 봤습니다. 을지로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휠체어를 탄 분이 오셨어요. 그 순간 앱에서 저상버스 도착 예정이라는 알림이 떴고 정말로 휠체어 접근 가능한 버스가 왔습니다. 버스 기사님이 자연스럽게 경사판을 내리고 다른 승객들도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했어요. 이 모든 과정이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앱을 다시 확인해 봤어요. 하루 종일 제가 이동한 경로, 이용한 교통수단, 심지어 들른 장소까지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섭다는 생각보다는 편리하다는 생각이 더 컸어요. 이지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데이터들이 정말 정확한 건가요? 과시용이 아니라요? 교수님, 시민들이 직접 쓰는 데이터예요. 틀리면 바로 불만이 들어오죠. 그래서 더 정확할 수밖에 없어요.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루 종일 경험한 것들을 돌이켜보니 이 시스템은 보여주기용이 아니라 실제로 시민들의 시간을 절약하고 있었어요. 휴대폰으로 줄리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서울 교통 시스템 생각보다 정교하다. 데이터 정확도가 인상적. 그의 답장이 왔어요. 도쿄도 비슷한 시스템이 있다. 차별점이 있나? 차별점이라.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뭔가 다른 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행동 패턴까지 고려해서 도시 전체를 최적화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내일은 서울시청의 디지털 메이어 오피스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과연 이 시스템의 두뇌를 직접 볼 수 있을까요? 서울시청 32층 디지털 메이어 오피스에 들어서는 순간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벽면 전체를 가득 채운 거대한 스크린들이 실시간으로 서울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교수님, 여기가 서울의 두뇌예요. 정책관 박성호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지하철 노선별 승객수, 버스 운행 현황, 대기질 지수, 교통신호 체계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하루에 몇 건의 데이터가 처리되나요? 약 2억 건 정도 됩니다. 교통, 환경, 민원, 응급 상황, 청소 관리까지 모든 게 여기서 통합 관리돼요. 박성호 씨가 메인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서울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대시보드로 펼쳐져 있었어요. 각 구별로 색깔이 다르게 표시되고 실시간으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강남구가 주황색으로 표시되는 이유가 뭔가요? 30분 후 예상 교통 혼잡도가 높다는 뜻이에요. AI가 과거 데이터와 현재 상황을 분석해서 미리 예측하는 거죠. 정말 신기했습니다. 단순히 현재 상황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미래까지 예측하고 있는 거였어요. 런던은 어떤가요? 박성호 씨가 물었습니다. 런던은 부서별로 따로 관리됩니다. 전체 연동률이 30% 정도밖에 안 돼요. 서울은 78% 이상이 이 통합 플랫폼에서 처리됩니다. 데이터는 부서 소유가 아니라 도시 전체의 공용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그 순간 알람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종로구 민원 급증 경보가 떴어요. 지하철 1호선 종강역 에스컬레이터 고장으로 인한 민원이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자동으로 관련 부서들이 배정되고 인근 지하철역의 안내방송이 바뀌었습니다. 버스 배차 간격도 조정되고 택시 배정 우선순위까지 실시간으로 변경된 거예요. 이 모든 게 자동으로 되는 건가요? 기본 대응은 자동이고 복잡한 상황은 담당자가 개입합니다. 보세요. 지금 수리팀이 출동했고 예상 복구 시간도 시민들에게 알려드렸어요.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상황이 정리되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불과 15분 만에 혼잡이 분산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박성호 씨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5년 정도 걸렸어요. 처음엔 부서들이 데이터 공유를 꺼렸거든요. 하지만 시민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받는 걸 보고 나서야 모두 협조하기 시작했죠. 시민들 반응은 어떤가요? 처음엔 감시당한다는 우려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하세요. 투명성이 높아질수록 신뢰도 높아지더라고요. 오후에 다시 상황실로 돌아갔을 때 새로운 화면이 추가되어 있었어요. 실시간 대기질 개선 작업 현황이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에 자동으로 물 분사 시설이 가동되고 시민들에게는 마스크 착용 알림이 발송되고 있었어요. 도시가 정말 유기체처럼 작동하네요. 박성호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요. 문제가 생기면 자동으로 회복하고 시민들의 피드백으로 계속 진화해요. 이게 바로 스마트시티의 진짜 모습이죠.
저녁에 숙소로 돌아가면서 줄리안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서울시청 통합 운영 시스템 확인. 런던보다 2배 이상 효율적이다. 그의 답장이 왔습니다. 과도한 통제 아닌가? 도쿄는 시민 자율에 더 중점을 둔다. 과도한 통제일까요? 하루 종일 본 것은 오히려 시민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주는 시스템이었는데 말이에요. 내일은 실제 위기 상황에서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벽 3시 휴대폰 알람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서울 경기 집중호우 특보 마이너스 현재 위치 기준 2시간 후 강우량 급증 예상이라는 메시지였어요. 창밖을 보니 아직 비는 오지 않았는데 벌써 경보가 온 거였습니다. 5분 후 추가 메시지가 왔어요. 지하철 2호선 일부 구간 운행 조정. 대체 경로 안내 마이너스 버스 103번, 472번 증차 운행 예정. 정말 신기했습니다. 비도 오기 전에 벌써 대응이 시작된 거였거든요. 아침 7시. 정말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숙소에서 나오려다가 앱을 확인해보니 실시간으로 침수 위험 지역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지하 공간과 저지대는 빨간색으로, 안전한 경로는 파란색으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에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전광판마다 실시간으로 운행 정보가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2호선 신림-9로 디지털 단지, 구간 서행, 예상 지연 15분, 9호선 이용 권장이라고 나와 있더군요. 정말로 9호선을 타니 평소보다 조금 더 붐볐지만 큰 지연 없이 운행되고 있었어요. 차내 안내방송도 계속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현재 호우로 인한 일부 구간 서행 운전 중입니다. 종합상황실에서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에 박성호 씨와 만나 상황실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모든 화면이 빨간색과 주황색으로 가득했고 담당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금 서울 전체가 비상 모드예요. AI가 30분마다 침수 위험도를 재계산하고 있어요. 박성호 씨가 메인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한강 수위, 하수도 처리 용량, 지하철 배수 펌프 가동률이 실시간 그래프로 나타나 있었어요. 저기 보세요. 강남 일대 지하상가 자동 차단 시설이 가동됐어요. 사람들이 위험한 곳으로 가지 못하게 미리 막는 거죠. 화면에서 지하상가 입구들이 하나씩 붉은 점으로 바뀌는 게 보였습니다. 동시에 인근 시민들에게는 우회 경로 안내가 발송되고 있었어요. 펌프 시설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AI가 빗물 집중도를 예측해서 펌프를 미리 가동시켜요. 사람이 판단하기엔 너무 빠르거든요. 정말로 화면에서는 서울 곳곳에 펌프들이 실시간으로 가동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방어 시스템처럼 작동하고 있었어요. 저녁 무렵 비가 그치자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복구 작업이 즉시 시작된 거예요. 한강 산책로 점검팀이 출동하고 지하철 안전 점검이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강공원에 가보니 정말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안내판에는 밤 10시 배수 완료, 오전 4시, 안전 점검 완료, 오전 6시 재개방이라는 타임라인이 붙어 있었습니다. 공원 관리소 직원께 물어봤어요. 매번 이렇게 빨리 복구되나요? 네, 요즘은 시스템이 미리 복구팀을 배치해놔요. 비가 그치는 시점을 예측해서 말이에요.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함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위기를 예측하고 피해를 분산시키고 빠르게 복구하는 전 과정이 하나의 오케스트라처럼 조화롭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줄리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호우 대응 시스템 확인. 예측 마이너스 분산 마이너스 복구 3박자가 인상적이다. 그의 답장이 왔어요. 그런 건 일본도 잘한다. 본 공연 전에 리허설 아닌가? 리허설이라고요? 하지만 제가 본 것은 실전 그 자체였습니다. 대혼란을 빠르게 흡수하는 이런 회복 탄력성이야말로 진짜 국가 경쟁력이 아닐까요? 내일은 이 모든 시스템을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들, 즉 시민들을 만나볼 예정입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아침 출근 시간대 지하철 2호선에서 정말 인상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휠체어를 탄 할아버지가 타시려는데 승객들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비켜드리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더 놀라운 건 중학생 한 명이 먼저 나서서 휠체어 바퀴를 잡아드린 거였어요.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마치 일상적인 일처럼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어디서 내리세요? 을지로 3가야. 저도 그쪽이에요. 같이 가요. 중학생이 스마트폰으로 뭔가 확인하더니 말했어요. 엘리베이터 위치 확인했어요. 3번 출구가 가장 가까워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자연스럽게 앱을 활용해서 할아버지를 도우고 있었거든요.
기술과 인간미가 이렇게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점심시간에 명동에서 길을 헤매고 있을 때였습니다. 지도를 보며 당황하고 있으니 20대 직장인 여성이 다가와서 말을 걸었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세요? 네, 한국은행 화폐박물관을 찾고 있는데요. 아, 거기요? 제가 앱으로 길 안내해 드릴게요. 그녀가 디지털 시민 앱을 켜서 보여주더군요. 실시간 도보 경로와 소요 시간이 나타났어요. 지금 가시면 15분 정도 걸려요. 그런데 이 앱 쓰시는 법 아세요? 외국인도 쓸 수 있거든요. 정말 친절하게 앱 사용법까지 알려줬습니다. 심지어 주변 맛집 정보와 화장실 위치까지 설명해줬어요. 한국 여행 어떠세요? 불편한 건 없고요. 생각보다 모든 게 편리해서 놀랐어요. 특히 시민들이 참 친절하네요. 그런가요? 다행이네요. 좋은 여행 되세요. 그녀가 가면서도 한 번 더 돌아보며 인사를 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오후에는 더욱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을지로에서 지하철 계단을 내려가는데 시각장애인 분이 힘들어하고 계셨어요. 그 순간 앞에서 걸어가던 중학생이 자연스럽게 돌아와서 도움을 드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2호선 타려고 하는데요. 저도 2호선이에요. 같이 가요. 그 아이는 시각장애인 분의 팔을 자연스럽게 잡아드리고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정말 자연스럽게 말이에요. 저녁에 숙소 근처에서 작은 실험을 해봤습니다.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이상한 소음이 나는 걸 발견했거든요. 혹시나 해서 디지털 시민 앱으로 민원을 넣어봤어요. 을지로 3가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소음 신고 마이너스 외국인 관광객. 놀랍게도 다음날 아침 답장이 왔습니다. 신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점검 결과 부품 교체가 필요해서 오늘 오후 수리 예정입니다. 정말로 그날 오후에 가보니 수리가 완료되어 있었어요. 외국인인 제 신고도 이렇게 빨리 처리해 주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녁에 이지은과 만나서 하루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참 친절하네요. 특히 젊은 세대들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게 바로 한국의 진짜 경쟁력이에요.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걸 움직이는 건 사람이거든요. 이지은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루 종일 본 것은 첨단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었어요. 중학생의 자연스러운 도움, 직장인의 친절한 안내, 그리고 신속한 행정 처리까지. 이 모든 게 우연의 일치인가요? 아니에요. 교육의 결과죠. 어릴 때부터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거든요. 그리고 시스템이 그런 선한 행동을 더 쉽게 만들어줘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기술과 제도가 시민들의 선한 의지를 뒷받침해주고 시민들은 그 시스템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줄리안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시민의식 수준이 상당히 높다. 시스템과 사람이 조화롭게 작동하고 있다. 그의 답장이 왔습니다. 그런 건 어느 나라나 있지 않나? 일본의 오모테나시 정신도 비슷하다. 비슷할까요? 제가 본 것은 단순한 친절함을 넘어선 뭔가였어요. 작은 주체들이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에 참여하는 그런 능동적인 시민의식이었습니다. 내일은 이 모든 시스템의 투명성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과연 시민들이 정부를 어떻게 견제하고 참여하고 있을까요? 7장. 투명한 국가 시민이 보는 대시보드. 아침 일찍 서울시청에 도착해 박성호 씨와 만났습니다. 오늘은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공공 데이터 시스템을 직접 체험해보기로 했어요. 교수님, 먼저 이걸 시도해보세요. 그가 보여준 건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이었습니다. 시민 누구나 공공 데이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지하철 이용객 데이터를 신청해 보시겠어요?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했습니다. 놀랍게도 2시간 만에 승인 알림이 왔어요. 런던에서는 이런 데이터를 받으려면 최소 2-3주는 걸리는데 말이죠. 이렇게 빨리 처리되는 게 정상인가요? 네, 개인정보와 보안에 문제 없는 데이터는 자동 승인돼요. 복잡한 건도 5일 이내에는 답변 드립니다. 더 놀라운 건 정보 공개 청구 시스템이었어요. 시민들이 정부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서울시 예산 집행 내역도 볼 수 있나요? 당연하죠. 여기 보세요. 화면에 나타난 건 실시간 예산 집행 현황이었어요. 사업별로 진행률, 예산 사용률, 예상 완료일까지 모든 게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 현황까지 나와 있네요. 맞아요. 시민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사업이거든요. 공정률 78%, 예산 집행률 82%, 예상 완료일 2025년 12월이에요. 화면 아래쪽에는 시민들의 질문과 답변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소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공사 지연 이유가 뭔가요? 같은 질문들에 48시간 이내에 담당자가 답변을 달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줄리안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어요. 에드워드,
그런 투명성이 과연 효율적인가? 일본은 시민들에게 너무 많은 정보를 주면 오히려 혼란만 가중된다고 보는데, 하지만 여기서는 투명성이 오히려 행정 품질을 높이고 있어요. 시민 피드백이 바로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거든요. 그건 이상론 아닌가?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전문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까? 줄리안의 의문이 이해되긴 했어요. 하지만 제가 본 것은 달랐습니다. 오후에 박성호 씨와 함께 실제 사례를 확인해 봤어요. 작년 한강공원 시설 개선 사업에서 시민들이 제기한 의견들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로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 어 씨가 휠체어 접근로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네요. 그래서 설계를 수정했다고요? 맞아요. 시민들이 현장을 가장 잘 알거든요. 전문가들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시민들이 발견해 주는 거죠. 정말 신기했습니다. 시민들의 작은 지적 하나하나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이 모두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정보 공개가 부담스럽지 않나요?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은 투명성이 품질 향상 도구라고 생각해요.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면 더 꼼꼼하게 일하게 되거든요. 저녁에 숙소에서 하루를 정리하며 생각해봤어요. 이건 단순한 구경꾼 민주주의가 아니었습니다. 시민들이 실제로 정책 설계에 참여하는 참여 민주주의였어요. 서울시 홈페이지를 다시 들여다보니 정말 놀라운 것들이 많았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들이 실제로 채택되어 시행되고 있었어요.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도서관, 반려동물 동반 산책로 같은 아이디어들이 시민 제안으로 시작되어 실현된 거였습니다. 민주주의는 감시가 아니라 공동 설계구나. 혼자 중얼거리며 깨달았어요. 영국에서는 선거 때만 참여하고 나머지는 정치인들에게 맡기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서는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정책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줄리안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투명성과 참여가 행정 효율성을 오히려 높이고 있다. 시민 참여형 거버넌스의 성공 사례로 보인다. 그의 답장이 왔습니다. 과도한 이상주의 아닌가? 일본의 전문가 중심 시스템이 더 안정적이다. 안정적일까요? 하지만 제가 본 것은 역동적이면서도 체계적인 시스템이었어요. 시민들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전문가의 체계적 실행과 만나는 지점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경험을 종합해 볼 예정입니다. 과연 한국 모델이 세계에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요? 8장. 오만에서 존경으로 한국 모델의 선언. 2달의 한국 체류를 마치고 런던으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강의실에 서서 동료 교수들과 학생들 앞에서 연구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제목은 21세기 공공행정의 한국 모델이었습니다. 에드워드, 정말 한국에서 그런 혁신적인 시스템을 봤다는 건가? 학과장이 반신반의하며 물었습니다. 처음 한국으로 떠날 때의 제 모습과 똑같은 표정이었어요. 데이터와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서울 디지털 메이어 오피스의 통합 대시보드 영상을 띄웠습니다.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서울의 모든 시스템들이 한눈에 보였어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78%의 부서 연동률, 30분 후 상황 예측 시스템, 시민 민원의 48시간 내 처리율. 숫자들이 말하고 있었어요. 줄리안이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건 일시적 과시용 아닐까? 일본도 비슷한 시스템들이 있지 않나? 줄리안, 이건 과시가 아니라 일상입니다. 저는 폭우 대응 시스템 영상을 보여줬어요. 새벽 3시 예보부터 실시간 대응, 다음날 아침 완전 복구까지의 전 과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보세요. 위기를 예측하고 피해를 분산시키고 즉시 복구하는 이 모든 과정이 자동화되어 있어요. 이건 리허설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실전이죠.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게 보였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영국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을까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철학입니다. 저는 중학생이 시각장애인을 도우는 영상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시민들이 정책에 직접 참여하는 모습들도 함께 말이죠. 한국의 진짜 혁신은 기술이 아닙니다. 시민을 통제 대상이 아닌 파트너로 보는 철학이에요. 데이터는 감시 도구가 아니라 시민들의 시간을 절약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강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이번엔 진지한 침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학과장이 물었습니다. 첫째, 부서 이기주의를 넘어선 통합사고입니다. 한국에서는 데이터가 부서 소유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공용 자산이에요. 둘째, 예측 기반 행정입니다. 문제가 생긴 후 대응하는 게 아니라 미리 예방하고 분산시키죠. 셋째, 시민 참여형 거버넌스입니다. 투명성이 높을수록 행정 품질도 높아져요.
한 학생이 또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처음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부끄럽지만 편견이 있었어요. 삼성 만드는 나라 정도로 생각했죠. 하지만 현장에서 본 것은 전혀 달랐습니다. 한국은 미래를 기다리지 않고 미래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강의가 끝나고 학과장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에드워드, 한국 연구를 정식 트랙으로 개설하는 게 어떨까? 서울시와 교환 연구 프로그램도 제안해보고 싶어. 정말 기뻤습니다. 드디어 한국이 정당한 평가를 받게 된 거였어요. 학생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벌써 여러 명이 한국 연구 참가를 신청했어요. 그중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에 가서 직접 보고 싶어요. 정말 그런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줄리아는 끝까지 시큰둥했지만 더 이상 반박하지는 않았어요. 데이터 앞에서는 편견도 무력해지니까요. 그날 밤 이지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 연구 트랙 개설 확정. 내년부터 옥스퍼드 학생들이 서울을 연구하러 갈 예정이다. 당신이 옳았다. 그녀의 답장이 왔어요. 교수님이 진실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진짜 한국을 볼 수 있겠네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학자로서 가장 중요한 건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받아들이는 용기라는 것을 한국에서 배웠어요. 혁신은 기술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 기술에서 완성됩니다. 한국은 그 완성형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시민이 선택권을 갖고 시스템이 시민을 뒷받침하며 모든 것이 투명하게 운영되는 나라. 그곳에서 저는 21세기 공공행정의 새로운 가능성을 봤습니다. 이제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길을 제시하는 나라로 말이에요. 지금까지 옥스퍼드 교수의 눈으로 본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을 전해드렸습니다. 편견을 가지고 왔던 서구 엘리트가 결국 한국 앞에서 고개를 숙이게 만든 그 시스템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혹시 처음에 한국 최고, 일본 최고 중 뭘 선택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지금은 어떤 생각이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런 자랑스러운 한국의 모습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이 몰랐던 한국의 놀라운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